안녕하십니까. 또 지난번에 이어서 또 다시 뵙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이경재 선생님께서 호주 다문화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여러분 신문지상에서 이미 알고 있듯이 오늘은 아주 우리가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 참 귀한 분들이고 귀한 시간인데, 우리 또 귀한 우리 그 한상대 교수님을 제가 몇 번 이렇게 섭외해서 결국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번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물론 또 기회가 되면 계속해서 우리가 듣겠지만, 일단은 한 두 번에 걸쳐서 호주의 역사, 호주 역사 속에서의 우리 한인 이민 역사, 또 미주 한인 이민들의 그 역사를 비교해 가면서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지난번에 이어서 이렇게 아주 좋으신 말씀을 우리 한상대 교수님이 와서 해주실 거고요. 한 교수님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이미 이렇게 나갔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그 은퇴하셔가지고 그 아드님이 살고 있는 시드니에서 살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우리 시드니 동포십니다. 그리고 한국 교수하러 가시기 전에도 또 여기 호주에서 사셨고요. 그래서 그 명지대학교와 경원대학에서 우리 이민, 또 서양 역사, 또 해외 동포 관계, 이런 분야로 여러 그 해 동안 교수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하나씩 스치고 지나가는 것들이 여러분들 생활에, 호주 이민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 교수님 앞으로 나오시면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이렇게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2200년 전쯤, 그때는 헬레니즘 시대라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을, 페르시아를 쳐서 그리스 문화와 페르시아 문화가 합쳐져서 그때 학문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그 시대를 헬레니즘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 헬레니즘 시대에 프톨레미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프톨레미, 발음대로 쓰면 됩니다. 그 프톨레미가 가상의 세계 지도를 내놨는데, 세계가 있고, 세계는 그때는 유럽 보고 세계라고 그랬습니다. 그 밑에 큰 호수가 있고, 지중해나 뭐 이런 큰 대양을 그때는 호수라고 불렀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지구 남쪽에 우리가 모르는 대륙이 있다. 모르는 대륙. 그래서 그 땅이나 지역 보고 테리토리라고 그러잖아요. 테라, 그 라틴어로 테라 인코그니타, 인코그니션, 잘 우리가 모르는 거, 미지에. 그래서 테라 인코그니타가 있다 그랬는데, 중세에 와서 거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남쪽이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남쪽이라는 뜻이 오스트랄리스예요. 그 영어로는 오스트레일리아가 됩니다. 테라 오스트랄리스 인코그니타가 지구 남쪽에 존재한다. 그래서 그 얘기가 중세에 와서는 많은 얘기를 만들어내고 그랬는데, 17세기에 와서 항해 시대에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 항해자들이 우리가 그 테라 인코그니타를 갔었다 하는 보고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무것도 공식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랬다 처음으로 공식화된 것이 1770년에 제임스 쿠크라는 영국 선장이 여기를 옵니다. 저 사람은 영국에서 태평양에 있는 타히티라고 그러는 섬으로 파견을 나갔어요. 근데 파견 나간 목적이 천문관 지역, 특히 금성의 움직임을 잘 연구하고 세계 지도를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해라 해서 나갔는데, 이 사람은 영국의 아주 조그만 시골에서, 멜번에 가면 이 사람이 살던 집이 있습니다. 집이 아마 그 집안의 2층 집인데 전면적을 합쳐도 이 방보다 적습니다. 이런 데서 나가서 선장까지 됐는데, 이 촌놈들이 한번 권력의 맛을 보면 더 막, 그래서 자기가 더
권력을 잡아보고 싶은 욕구가 많은데 타이티라고는 조그만 섬에 가서 그 오지에 가서 아무것도 아닌 일을 맡은 데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영국에서 전 세계에 있는 선장들에게 해서 무슨 서신이 전달됩니다. 거기에는 그 당시는 영국이 배를 타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니는 해양 제국주의였기 때문에 배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배를 만들 적에 가운데 커다란 돛을 다는 거 있죠. 그걸 다는 나무가 부족했어요. 그 좋은 나무가 있어야지 그걸 만들 텐데 이어서 나무 허재니까 부실하고 이래갖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돛을 만들 좋은 나무감이 있으면 곧 보고해라. 그 말은 그거 발견한 사람은 승진한다는 그런 거로 들려갖고 제임스 쿠크가 내가 지구 남쪽을 사람들이 안 가봤다는 대륙에 가서 혹시 그런 나무들이 있으면 그걸 찾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저 남쪽 항해를 결심을 합니다. 근데 과거 호주 역사책에는 제임스 쿠크가 거기를 떠난 거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갖고 뭘 받고 떠났다고 이렇게 썼대는데 실제 목적은 이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항해를 하다가 어느 무인도 부활절날 무인도에 도착을 했는데 그 무인도에는 아무것도 없고 집채만한 사람 석상만 800개쯤 서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영어로 이스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스터 아일랜드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지금도 지구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회장님 여기 빔 프로젝터 됩니까? 제가 이런 사진 자료들이 있는데 예, 나중에 그래서 그걸 이스터 아일랜드라고 명명했는데 그게 지금 지구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걸 거쳐서 내려가서 뉴질랜드 가서 뉴질랜드 그 마오리족이라고 이제 뉴질랜드 원주민들하고 뭐 여러 차례 만남도 갖고 거기서 동쪽으로 계속 와서 지금 타스마니아에 도착을 한 다음에 북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멜본 쪽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멜본에서 서쪽으로 시드니 쪽으로 쭉 배를 진행을 시키면서 여기가 틀림없는 테라 오스트랄리아 인코그니타다. 여기가 그 전설에 있는 그 미지의 남쪽에 있는 대륙이 틀림없다 하는 거를 시드니까지 와서는 거의 확인을 합니다. 시드니에 와서 선원들을 다 내리라고 배에서 내리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보테니 베이라고 저 비행장 옆에 쪽이에요. 그게 보테니라는 게 식물이라는 이름인데 거기 오니까 모르는 식물들이 많으니까 이제 보테니 베이라고 지었는데 그때 따라온 식물학자가 조셉 뱅크스라는 사람이 그 나무 이름에도 7군데인가 자기 이름 붙인 사람입니다. 뱅크시아라는 나무 있죠. 예, 그 이름 붙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보테니 베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쭉 항해를 합니다. 북으로 올라가서 퀸슬랜드 근처에 가서 여러분들 그 산호초밭 있죠? 거기에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라고 해서 2,000km가 넘는 산호밭이 있습니다. 그 산호밭에 배 밑창이 걸려가고 파괴가 됐어요. 배 밑창이. 그래서 거기 정박을 시켜놓고 2달 정도를 배를 고칩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내륙으로 좀 탐사도 해보고 했는데 이상한 동물들이 있고 캥거루나 코알라 같은 건 북반구에 없는 동물이고 그리고 시커먼 사람들이 책 들고 뛰어다니고 이러는 거를 보고는 영국으로 돌아갔는데 가서 우리가 오스트레일리아를 발견했다고 근데 자기네가 흥분해서 보고하는 거에 비해서 별로 반응은 좀 자기네 기대했던 걸 못 미칩니다. 그때는 새로운 식민지를 막 만들고 다닐 때라 거기 가니까 그 먼 데까지 갔는데 거기 가니까 금덩어리가 굴러다니는 도시가 있더냐 뭐 어떠냐 그랬더니 뭐 시커먼 사람들이 창 들고 뛰어다니고 이상한 동물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거기 가서 우리가 뭐 하겠느냐고 그래서 제임스 쿠크가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그랬는데
그때 영국에서 한참 산업혁명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농촌의 인구들이 전부 도시로 가고 도시에서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그 공장에서는 자본주가 노동자들을 막 착취하고 그럴 때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생활이 형편없었습니다. 노동조합도 없었고. 그래서 범죄가 많았습니다. 범죄자가 어디까지 늘었냐면 전 영국의 형무소가 수용할 수 있는 범죄자 그 수의 6배가 되는 범죄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수용할 곳이 없어요. 섬에다도 수용하고 국민학교 운동장에도 놓고 막 지키고 하는데 그때 조셉 뱅크스라고 제임스 쿡을 따라서 여기 왔던 사람이 인간 쓰레기 청소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 사람들 가면 불귀의 땅, 한 번 가면 전혀 못 돌아오는 네버네버랜드 호주로 보내버리자. 그러면 여기는 인간 쓰레기 청소해서 좋고 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나라 개발을 잘하면 우리 식민지니까 그래도 좋고 그렇다고 해서 그 내무장관한테 결재를 올립니다. 그 내무장관이 그 안을 결재를 하는데 그 내무장관 이름이 시드니입니다. 그래서 1787년에 1030명을 태우고 인데버라는 혹 백악 앞장서서 열척인가 막 그렇게 호주로 옵니다. 근데 거기에 선장은 아서 필립이라고 영국에서 제일 바다에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졌던 사람인데 아서 필립 대령을 첫 번 총독으로 보냅니다. 여기에 무슨 가상의 적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필립 선장이 1030명을 끌고 보테니베이에 도착을 했는데 보테니베이에 도착해서 여긴 안 된다. 여기는 무슨 가상의 적이 침입해 올 경우는 뒤가 바다기 때문에 배수의 진을 치고 싸울 수가 없으니까 우리 요새 자리를 찾아보자. 그래서 거기서 서쪽, 동쪽이죠. 동쪽으로 8km를 더 왔는데 천혜 요새를 발견합니다. 유럽에도 없는 아주 바위들이 많고 절벽이 있고 그런 요새를 발견하는데 그 동네에 첫째 마을을 세웁니다. 그리고 바위들이 많다고 그래서 The Rocks라고 이름을 집니다. 지금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옆에 록스라는 동네 있죠. 그게 호주 최초의 마을이에요. 그리고 거기 도착한 날이 1788년 1월 26일입니다. 그래서 1월 26일이 호주의 건국기념일이 되죠. 근데 첫 번 총독들은 자기네가 오지에 쫓겨왔다고 생각을 해서 죄수들에 대해서 굉장히 잔인한 그런 탄압 정치를 폈다고 하는데요. 그 죄수들 중에는 자식들이 굶으니까 빵 하나 훔치다 온 사람도 있고 그 경범자들이 섞여 있었어요. 경범자들을 빨리 여기서 해방이 됩니다. 어떨 때는 창녀촌을 습격해서 창녀들을 다 배에다 싣고 거기 있는 손님들까지 막 실어서 보내는 적도 있고 그래서 별별 종류의 죄수들이 다 호주로 옵니다. 왔는데 이 사람들이 자유인이 된 다음에 나라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죄수들이 모이면 건국이념이 별로 잘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반대로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건국이념들이 풍부하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죄수들 중에서 영국이 가장 골치를 앓던 정치범, 사상범들을 거기다 다 넣어서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죄라면 생각이 앞설 때는 저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와서 이 사람들이 우리는 본국, 자기네 모국인 영국이 갖고 있는 모든 병폐 현상을 다 없애고 장점만, 영국이 가진 장점만 가진 그런 사회를 만들자. 이 사람들이 합의 본 게 우선 영어로는 이겔리테리언이즘이라고 하는 이겔리테리언 소사이티라고 평등 사회를 만들자. 거기는 영국에는 귀족도 있고 뭐 왕족도 있고 뭐 노동자도 있고 한데 계급이 하나도 없는 1계급 사회를 만들자. 모노클라스 소사이티, 대중 서민 사회, 매스 프롤레타리아 소사이티 이런 걸 만들기로 합의를 봅니다. 그래서 호주의 건국이념이 평등주의가 돼요. 그래서 지금도 사회주의 국가 빼놓고는 호주가 가장 복지가 발달된 나라로 전 세계에서 이름난 것이 그 근거는 이 평등주의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계속 왔는데 5대
맥콜이라는 총독이 옵니다. 이 사람은 영국 소장 출신인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죄수들에게 인간으로서 연민의 정을 갖고 선정을 베푼 사람이에요. 그래서 호주에서 세종대왕 같은 사람 뽑으려면 그 사람 뽑아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11년 동안 여기 총독으로 있는데 그동안에 오자마자 대사면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죄가 웬만한 사람들은 다 풀어주는 거를 하고 풀어주고 나서 땅을 큼직큼직하게 줬는데 영국에서 갖고 온 곡식 씨를 뿌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영국의 제일 유명한 농업학자를 불러옵니다. 그 농업학자 이름이 제임스 루스예요. 그래서 제임스 루스가 와서 파라마타, 칼링포드 이쪽 지역에 곡식이 되는 걸 알고 그쪽이 과거에는 그쪽이 호주의 곡창이었습니다. 거기서 밭을 다 심고 그러던 곳인데 지금도 그 사람 이름의 고등학교가 명문이죠. 그래서 제임스 루스도 불러오고 또 이스트우드에 가면 여러분들 블랙슬랜드라는 길 아세요? 네, 블랙슬랜드라는 탐험가를 보내서 저 블루 마운틴이 막혀서 우리가 서쪽으로 못 가는데 그거 탐험해봐라. 그래서 1813년에 블랙슬랜드가 지금 우리가 블루 마운틴 가면 가는 길이 있잖아요. 카툰바루에서 쭉 가는 그 길을 개발을 하고 역마차가 지나다니도록 개발을 하고 그 리스고우라고 아니 리스고가 아니라 베서스트라고 있죠. 거기까지 가서 거기 마을을 세우고 그런 일을 합니다. 이게 다 맥커리 총독이 있을 때 한 거예요. 그리고 퀸슬랜드도 일부 이제 개발을 시작하고. 근데 그렇게 선정을 베푸는 그 맥커리한테 이상주의자한테는 언제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치 모사꾼들이 이 사람을 모략을 해요. 그래서 본국 정부에다 이 사람이 아주 정치를 못한다고 하는 보고서를 내서 소환을 당합니다. 그 영국으로 불려갔는데 그 부인은 맥커리 총독의 부인은 아무 죄가 없으니까 이렇게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곧 돌아오겠거니 생각하고 영국에서 배가 오려면 그 큰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저쪽으로 보이는 두 절벽 사이로 그 빠삐용 찍었대는 그 절벽 사이로 배가 오니까 거기가 보이는 언덕 위에 앉아갖고 바위 위에 앉아서 맨날 거 기다렸어요. 거기가 레이디 맥커리 시트라고 지금은 거기서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사진 찍기가 제일 좋은 곳이죠. 거기 조금만 뒤로 가보시면 거기 있습니다. 레이디 맥커리 시트라고 있는데 자기 와이프가 그렇게 오래 기다리는데 이 사람 안 돌아와요. 끝까지 영국에서 자기 죄를 자기 무죄를 증명하고 돌아오는 거에 실패해갖고 맥커리 총독은 영국에서 실의에 차서 내 인생은 실패했구나 하고 실의에 차서 죽었는데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호주에서는 산 이름, 강 이름, 거리 이름, 요즘은 대학교 이름 이것까지 맥커리 대학 맥커리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사람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커리 총독의 후임으로 온 사람이 브리스베인이에요. 이 사람도 소장 출신인데 이 사람은 취미로 천문학을 해서 천문학자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퀸슬랜드 쪽을 많이 개발하고 그 맥커리 총독이 한 일 중에서 잘한 것들 농업 장려 이런 거 열심히 합니다. 그랬는데 맥커리 총독을 쫓아내는데 제일 큰 역할을 했던 존 맥카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저 캠든에 그 사람 저택이 있는데 거기 1년에 한 번씩 오픈하우스 하거든요. 거기 한번 가보시면 호주 역사의 일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좋은 일도 하나 하는데 그 좋은 일은 아까 내가 그 USB 맡겨놓은 거 하나 있는데 USB 영국 본국에다 자기가 영국에서 목축업을 좀 해봤는데 여기가 목축업이 아주 잘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시험 목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양 목축업자 일행이 여기로 옵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영국 가보시면 많은 양들이 얼굴이 까맣잖아요. 근데 스페인산 머리노라는 양은 얼굴이 하얗고 잘생겼어요. 그 양을 갖고 와서 1년 동안 시험 목축을 합니다. 근데 호주가 양 키우기 아주 좋잖아요. 그래서 1년 후에 보고서가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세계 최고의 목축지다 하는 얘기로 꽉 차서 가니까 그때부터는 목축 이민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840년경에는 목주 기민자들하고 죄수들하고 숫자가 비슷해질 정도로 많이 들어옵니다. 1851년에 호주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거는 아까 그 블랙슬랜드가 쭉 블루마운튼 넘어서 개발했다는 베서스트라는 곳이 있죠. 거기서 금광이 터진 거예요. 1851년에. 그리고 그 뒤이어서 멜번 북쪽에 있는 벤디고, 벨러렛 이런 데 세계 최대 금광이 계속 터집니다. 이번에는 죄수들 있죠. 목축업자들 있죠. 이번엔 전 세계에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노다지꾼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해요. 그 중에 제일 많이 오는 사람들이 1849년도 사람들. 미국 캘리포니아에 1849년에 금광이 발견되면서 동부에 있던 인구들이 전부 서부로 많이 갑니다. 근데 미국이 얼마나 넓어요. 대륙이 한 4,000km 되는 데를 역마차와 마차로 움직이니까 한 달도 걸리고 두 달도 걸리고 해서 가는데, 가는 도중에 인디안들 만나서 싸우고 뭐 죽을 역경을 다해서 가는 것이 우리가 아는 서부 영화의 많은 스토리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보고 49년도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 클레멘타인이라는 노래에 12 miners, 49ers, and his daughter. 클레멘타인 하는 노래가 있는데 49ers, 그 49년도 사람들이란 노래 가사로도 여러 군데 나오고, 운동팀도 49년도 샌프란시스코던가 49년도 49ers라는 운동팀 이름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한몫 잘 못 잡고 실패한 사람들이 다 호주로 옵니다. 그러니까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으로 실패한 사람들은 다 호주로 와서 벨러렛 같은 데는 주민이 5만 명에 와서 서성거리고 그냥 묵고 있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 땅 밑에는 금은 굉장히 많고, 금은 땅 밑에 있고 금을 갖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곡괭이 들고 그걸 파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노동자들이. 예, 호주 면적은 남한의 78배가 약간 넘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2013년에 2,300만을 넘어섰고요. 여기 3분의 1은 열대, 3분의 1은 아열대, 온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위도로 되는 게 아니라 날씨로만 한다 그러면 우리 기준으로 저렇게 나누기가 좀 곤란한 곳입니다. 여기 온대라고 그러는데도 겨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안 춥고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사막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라비아에서 말하는 그런 모래 사막이 아니고 붉은 흙 사막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내륙 지방을 몇 번 여행해 봤는데 붉은 흙 땅이 한없이 계속될 적이 많습니다. 한번 제가 차를 몰고 흙 속으로 해서 굉장히 오래 들어가 봤어요. 차에서 내리니까 이 붉은 흙하고 하늘하고 딱 맞닿아 갖고, 그러니까 지평선이 하늘하고 맞닿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쭉 도는데 한 바퀴를 다 돌고 나니까 360도가 다 땅하고, 그러니까 지평선 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머리카락이 쭉 빗으면서 이거 내가 모르는 행성에 와서 혼자 던져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아름답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전율 같은 거 느끼면서도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같이 간 친구 보고 사진 좀 찍으라고 그랬더니, 사막에도 여기는 뭐 좀 풀도 나고 묻은 나무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걸 배경으로 이상하게 찍어놔서 사막 분위기가, 제가 즐기는 사막 분위기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진 찍은 친구한테 막 구박을 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는 저 찬정이라고, 그러니까 아티전시라고 그러는 지하 호수들이 많아서 그거를 개발해서 쓰면 뭐 50만 년을 간다느니 뭐니 할 정도로 내륙 지방도 지하 호수를 이용을 하면 얼마든지 개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주의 매력은, 제 취미가 여행이라 전 세계를 거의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호주만 저거는 인간 손길이 한 번도 안 닿은 곳이구나 하는 그 태초의 아름다움, 또 그런 것들이 호주에서만 경험을 합니다. 예, 호주의 대표색은 하늘과 바다의 푸른색, 나무의 초록색, 내륙의 붉은색이 호주의 대표색이라고 그러고요. 호주의 그 내셔널 컬러는
여러분 워틀 추리 아시죠? 그 워틀의 황금 색깔, 그 꽃 색깔하고 초록색하고, 그래서 호주 운동 선수들이 입는 모든 유니폼은 그 두 색깔 배합으로 만들어서 하죠. 그 다음 장. 예, 저기 울루루인데 저는 시드니에서 한 번, 멜번에서 한 번 운전하고 2번 갔다 왔거든요. 근데 색깔이 많이 변합니다. 그 다음으로 가보세요. 예, 저런 색깔도 있고, 저는 제 아들 놈하고 보라색으로 변했을 때도 한번 찍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면 저게 해발 500 몇십 미터입니다. 남산보다 높습니다. 제가 한 번은 장마철에 갔는데 여기서 물이, 저런 데서 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예, 그 다음에 저거는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이요. 이 사람이 제임스 쿠크예요. 이 사람은 하와이도 이 사람이 발견했다고 그러는데 하와이에서 막 화를 내면서 우리가 여기 몇만 년 살았는데 왜 그 사람이 여기를 발견했냐고, 백인들의 첫 진출이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바꿨는데, 하와이에서 자기 배에 있는데 좀도둑들이 들어와서 물건 훔치러 왔다가 싸움이 나갖고 도둑 칼에 찔려서 죽습니다. 여기 시드니 대학 그레이트 홀 강당에 가면 인류 사상의 학문적으로 위대한 위인들이 쭉 있습니다. 뭐 소크라테스부터 해가지고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거기 들어가 족보가 안 되는데 호주를 발견했다는 그런 공으로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여기 선원들을 데리고 보테니 베이 내려서 영국기를 꽂아놓고 거기서 전 세계에 이것이 영국 영임을 공포하는 식을 갖습니다. 식을 갖고 명명식을 합니다. 이 대륙에 이름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영국에 가면 본토가 서쪽에 웨일스라는 지방이 있어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스코틀랜드인데 가운데 잉글랜드는 앵글로색슨족들이고요. 웨일스나 스코틀랜드는 켈틱족들이에요. 켈트족들이에요. 그래서 스코틀랜드나 웨일스는 자기네 나라 말이 따로 있습니다. 웨일스 말은 특히 굉장히 리드미컬해요. 음악을 듣는 것 같아요. 근데 남쪽에 있는 새로운 웨일스, 이래서 뉴 사우스 웨일스라고 명명식을 그렇게 집니다. 그리고 뉴질랜드는 뉴 사우스 웨일스의 식민지다 하는 걸 선포하고요. 여기가 전부 제가 벌써 다 말씀드린 거네요. 그 다음으로 가보죠. 이게 인데버 호입니다. 제가 타입을 쳤는데 잘못해갖고 글씨가 거꾸로. 근데 저걸 아무리 뒤집으려고 해도 되질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 이게 레이드 맥쿼리 시트라고. 그 다음으로 가보죠. 이게 머리너 호주의 갖고 온 양입니다. 오세아니아가 전 세계 양의 75%를 갖고 있었는데 중국이 양을 많이 쳐서 그 퍼센티지가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보죠. 그래, 제가 이 중간까지 얘기했는데요. 캘리포니아에서 노다지꾼들이 많이 몰려왔잖아요. 그래서 금을 캡니다. 금을 캐서 호주가 세계 제일 부자 나라가 돼요. 그 부자가 어느 정도냐면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호주의 반도 못 쫓아오게 부자입니다. 그래서 호주가 그 돈으로 기간 산업도 많이 발전시키고, 그때가 빅토리아 여왕 시대이기 때문에 빅토리안 테라스 하우스라고 겉에서 보긴 좁은데 안으로 길고 겉에 이렇게 테라스 있는 집 있죠. 그게 그때 굉장히 유행합니다. 그래서 여기 옛날 동네 가보면 다 그런 집들 많잖아요. 그리고 멜번이 굉장히 커집니다. 금광이 있는 곳에서 성장한 도시이기 때문에 시드니보다 더 커져 버려요. 수도가 멜번이 됩니다. 근데 그때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대인데, 빅토리아 여왕이 18살 때 자기 아버지가 죽어서 여왕이 됐는데, 자기 어머니가 독일 공주가 시집 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하고 뒷방에서 맨날 지내서 수줍고 낯도 가리고 뒷방에서만 있는 18살 먹은 그 딸이 여왕이 됐기 때문에 수상이 강요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는 영국이 세계 최강의 영국을 우리들이 끌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저 여왕은 아직 애니까 우리가 그냥 상징적으로만 놓고 우리가 잘
돌봐주면서 끌고 나가자 이렇게 했는데 첫 번 강요회의에 그 여왕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외무장관이 그 외교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왕이 이렇게 하더니 뭐 질문을 시작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전문가들만 알고 있는 그런 세세한 데까지 전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외무장관이 막 땀을 흘리면서 할 정도로 하고 재무장관 쪽으로 가니까 또 그러고 전 영국의 정치를 골고루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 쇼크를 받습니다. 그 독일 그 어머니가 뒷방에서 학자들을 불러다가 그 지도자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강요회가 끝나고 18살 먹은 애 걸어 나가는데 갑자기 엄청난 거인이 걸어 나가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그 이제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60몇 년 동안 영국이 세계 최강일 때 영국에서 여왕 노릇을 하는데 그 여왕이 그래도 어리고 모르는 게 많잖아요. 수상이 하도 여왕이 신통해서 가서 여왕한테 이거저걸 가르쳐 줍니다. 정치나 뭐 이런 걸 가르쳐 줘갖고 여왕이 그다음부터는 수상한테 개인 레슨을 많이 받아요. 나중에 그 여왕이 나의 진짜 아버지는 저 사람이라고 우리 아버지하고는 대화도 몇 번 못 해봤는데 저 사람이 나의 아버지 같은 존재라고 그러는데 그 수상의 이름이 멜본이에요. 그래서 멜본에서는 그 사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금을 다 캐내고 호주가 부자가 됐는데 중국에서 불러온 고생한다고 할 때 고자에다가 힘력자에서 꿀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죠. 이 사람을 4만 명을 불러와서 땅 파는 일을 시켰는데 한 2년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벨라렛이나 벤디고 가보신 분 있으세요? 거기 가보신 분, 소버린 힐스 이런 데요. 거기 가면 우리나라 텐트만한 나무로 된 집이 있는데 거기서 흙바닥에 솥 하나 걸고 나무장 하나 놓고 그러고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받은 돈으로 먹는 거 입는 거에조차 돈을 안 쓰는 것 같다고 그럴 정도로 그냥 돈만 모으기만 했지 좀처럼 안 써갖고 모았는데 나중에 건달들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키는 조그맣고 머리는 여기까지 밀어서 면도로 뭐 해갖고 뒤에 머리는 따고 퍼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영어도 못하고 저게 인간이야 동물이야 할 정도로 보이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네보다 부자거든요. 다 큰 금덩어리 하나씩 갖고 있을 정도 부자가 됐는데 백인들이 가끔 그 사람을 끌고 지하 금광 파는 데로 내려가서 배에다 총을 대고 너 가진 거 내놓으라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번 돈인데 내놓습니까? 안 내놓죠. 그럼 죽여서 그 사람들 흙도에 덮어버리고 갖고 있는 거 다 뺏어버리고 이런 사태가 자꾸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 보호해달라고 자구책으로 데모를 하고 그럽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저 4만 명을 영어도 못하고 다 써먹었는데 이제 어디다 쓰라고 이제 애물단지가 돼요. 골칫덩어리가 됐는데 그렇게 일어나니 막 데모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거의 다 총각으로 여기를 왔는데 그중에 일부분이 호주 백인 여자하고 살았어요. 그 사람들부터 백인들이 모험죄로 끌어내다 다 죽입니다. 그러고 데모하는 사람 뭐 그냥 막 죽이고 그러니까 죽이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가고 뭐 죽임당하고 이래갖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방관하고요. 4만 명이 2천 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기 다 써먹고 이제 그러고는 그 다음에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는데 적반하장. 앞으로 호주에서는 뭐 직업이나 뭐 좋은 일에는 백인들이 우선하는 거, 유색인종보다 그런 법을 통과시켜요. 그걸 보고 The White Australian Policy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는 백호주의라고 번역이 되죠. 1855년에 그 법이 제정됩니다. 그리고 3번에 걸쳐서 개정될 때마다 더 강화돼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한 2천 명 살아남았어요. 금광 때 들어온 사람들이요. 예, 그리고
금광붐이 지나간 다음에 호주에 인구가 150만이 됐을 적에 딱딱 50만, 죄수 후에 50만, 목축업자 후에 50만, 또 금광 붐 때 온 사람 후에 50만. 이래서 호주 토백이들 보고 너희 조상이 누구였냐 그러면 그 세 부류 중에 하나예요. 이 중에는 빅토리아전 벨러렛이라는 금광에서 영국에서 세금을 많이 막 걷어가니까 광산업자들이 거기에 항거를 합니다. 영국이 너무 부당하게 착취해 간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을 진압하러 영국 군대들이 오고 이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거기서 일대 전투를 벌립니다. 그래서 광산업자가 22명이 죽고요. 그래 진압됐는데 호주에서는 자기네가 그 민주주의, 그러니까 미국에서 독립운동했던 것처럼 보스턴 티파티라고 있죠. 그런 식하고 비슷한 사건으로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죄수는 1868년에 왔고 죄수로 온 사람들이 한 16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후예가 50만 명까지 된 거죠. 그 다음에 그 벨러렛 가면 200여 년 전 대로 금광 때 촌을 그대로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가면 사람들도 그때 복장을 입고요. 제가 거기서 제 아들 놈보고 뭐라고 그러다가 뭐라고 야단을 치니까 갑자기 경찰이 어디 칼을 뽑아들고 저한테 막 호통을 치면서 그때 막 액센트로 얘기하고 사람들을 웃고 그러는데 그런 일도 벌어지고 물건도 그때식으로 만들고 옷도 그때식으로 입고 그런 촌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광촌이었죠. 그 다음번이요. 그리고 백인들이 여기 있는 원주민들한테 정말 못할 짓을 많이 합니다. 원주민이 뭐 100만 설서부터 어떤 사람은 300만, 어떤 사람은 500만 설까지 그러니까 몇 명 있었는지 모르지만 백인들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다 파괴 그림자, 다 죽이고 잔인하게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은 인간으로 안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원주민들 데리고 살다 그 사이에 딸이 나면 그 딸을 또 데리고 살고 그러면 자기 애가 자기 손녀도 되고 딸도 되고 근데 원주민한테는 근친상간이 해당이 안 됐고요. 여기 쿠링가이 지역이라고 있죠. 시드니 바로 옆에 쿠링가이. 거기 쿠링가이 족이 약 3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걸 시험 삼아 죽여보는데요. 우선 첫 번 우물과 시냇물에다 다 독약을 탔어요. 그러니까 그걸 마시고 대부분이 죽었어요. 그 나머지 사람 막 총으로 쏘고. 그래서 사흘 만에 한 종족을 그냥 몰살시키는 일도 해보고요. 그리고 물론 저 사람들이 백인들이 가져간 병균에 약해갖고 또 거기에 걸려 죽은 사람들도 많고요. 그 타스마니아의 9개 부족인가 이 본토 대륙하고는 다른 종족들이 또 살고 있었어요. 거기를 심심하면 총으로 쏴서 죽이니까 원주민들이 너무 분해갖고 밤에 습겨갖고 보초락도 하나 죽이면 총독이 내일은 다 공휴일 다 무장하고 나오느라 그래서 원주민 사냥단이에요. 원주민들은 창으로 싸고 이 사람들은 총으로 싸우니까 어떻게 돼요? 거리만 두면 한쪽만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죽이고 마지막에 16살 먹은 남자애하고 15살 먹은 여자애가 둘이서 약 혼자 사이인데 배를 타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그걸 용케 알아가고 큰 배로 쫓아와서 그 작은 배 밑창에 거기다 구멍을 뚫으니까 배가 가라앉으니까 애들이 그 배에 매달렸거든요. 그랬더니 큰 배에 매달린 애들을 칼을 꺼내서 남자애는 손가락을 치니까 손가락이 잘라지니까 떨어져 죽고 여자애는 끌어올려 갖고 선장부터 시작해서 돌아가면서 다 윤간을 합니다. 그리고 걔는 이건 마지막 타스마니아인이니까 기념으로 놔두자고 그래서 그 여자 늙어 죽거든요. 근데 죽을 적에 내가 죽거든 바다가 잘 보이는 양지바른 언덕에 묻어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원주민들한테는 그게 이제
좋은 묘자리인 모양이에요. 근데 죽은 다음에 이게 마지막 타스마니아인이라고 목을 잘라서 알코올병에 넣어서 대영제국 박물관으로 보내고, 그러다 나중에 원주민들이 그걸 신청해서 다시 돌아와서 그런 데다 묻어주고 했는데, 여기서 멸종이 됐다고 알았는데 사실은 원주민들이 다른 데 좀 살고 있었어요. 선교사가 와서 몇 명을 데리고 애들레이드 밑에 있는 그 캥거루 아일랜드라고 있죠. 그쪽에 원주민 몇 명을 데리고 가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은 게 마지막 타스마니아인이에요. 마지막 죽은 여자가 트루가닌이거든요. 트루가닌. 그 다음으로 가보세요. 예, 이게 이제 선교사가 데리고 갔던 그 타스마니아 원주민들이고, 저 끝에 앉은 여자가 트루가닌이거든요. 그 여자가 마지막까지 살았어요. 그 다음으로 가보세요. 이 여자예요. 저런 식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타스마니아 쪽에는 혼혈은 조금 남아있는 모양이에요. 백인들이 데리고 살고 막 저거 해서 그 혼혈은 좀 있는데 순수 피는 아까 그 여자가 마지막 The Last Tasmanian. 다음이요. 이건 자기네 피부 색깔이고 검은 건 저건 태양이고 이건 붉은 흙. 원주민 기입니다. 다음이요. 원주민 춤 보신 분 있으세요? 아주 달라요. 아프리카 토인들 춤하고도 아주 다르고, 이 원주민 춤추는 거고. 그 다음 번요. 예. 호주가 1901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서 이제 정식 독립 국가가 되는데 6개 주와 2개 특별 지역이 됩니다. 나중에 6개 주 이름 다 아세요, 여러분들? 호주에 무슨 주가 있는지 다 아세요? 이거 잠깐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세요. 예, 이게 이제 호주에 있는 6개 주인데, 이건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이건 주가 아닙니다. 주는 아직 인구가 모자라서 노던 테리토리라고 그래서 저 캔베라가 있는 그러니까 호주 수도 특별 지구하고 저 북부 특별 지구하고 여기는 2군데 테리토리가 있고 나머지 스테이트인데, 스테이트가 6군데인데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퀸슬랜드, 우리가 살고 있는 뉴사우스 웨일스, 그리고 멜번에 있는 빅토리아주가 있죠. 빅토리아주가 호주 전체다 비우니까 조그맣죠. 저게 한반도보다 큽니다. 저 빅토리아주가요. 그리고 타스마니아가 제주도 빼놓은 남한 정도로 생각하시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남한만한 섬인데 여기서 작은 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장으로 가보세요. 예, 멜번이 커져서 수도가 되니까 시드니에서 막 항의를 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생긴 도시고 여기가 수도가 돼야지 왜 거기가 수도가 되느냐. 이래서 두 도시가 자꾸 싸우니까 그 타협책으로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다 도시 하나를 지어서 그걸 수도로 만들자. 그렇게 합의 봐갖고 41군데의 후보지가 결정이 되고 그 후보지를 다 조사단이 몇 년에 걸쳐서 한 결과 지금 캔베라로 결정이 됩니다. 캔베라는 토포그래피라고 고저 장단 있잖아요, 도시에. 그것이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로 결정을 했는데 해발 600m의 도시입니다. 캔베라 굉장히 추워요. 제가 어제 밤에 캔베라에서 돌아왔는데 280 몇 불 낸 호텔에서 밤에 추워서 파카 입고 잤어요. 영하 4도인데. 그래갖고 막 항의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캔베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설계금을 걸어갖고 공모를 했는데 미국 시카고에 살고 있는 월터 벌리 그리핀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당선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 부인도 설계가인데 그 부인의 아이디어가 더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터 벌리 그리핀의 설계는 인구 100만이 될 때까지 캔베라를 설계한 거예요. 지금 40만 가까이 되는데 캔베라가 100만이 될 때까지 저 사람이 설계한 대로 도시가 커져갈 겁니다. 그리고 캔베라 가면 가운데 큰 호수가 있죠. 그 조그만 강이 흐르던 거를 막아서 그렇게 호수를 만들었는데 그 호수 이름이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월터 벌리 그리핀 호수라고 그래요.
1911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1926년에 수도가 그리 옮겨갑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인 조지 6세죠. 그 사람이 와서 참가하죠. 호주는 20세기 들어와서 전 세계에 있는 전투는 다 참가합니다. 다 참전을 해요. 그 이유는 호주 외교 정책을 놓고 매파가 있고 비둘기파가 있어요.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는데, 강경파는 북반구에 악한 세력, 나쁜 세력하고 좋은 세력이 싸우면 우리가 지구의 이론으로 좋은 편이 들어서 나쁜 편에 싸워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매파 이론이에요. 그리고 비둘기파는 북반구에서 무슨 이의 타선으로 싸우든지 우리는 지구의 마지막 남은 낙원으로 상관하지 말자. 그런데 항상 저 매파가 이겨요. 그 이유는 미국하고 영국의 입김 때문에 그래요. 모든 전쟁에 다 참가하는데 1차 대전에 참가를 했는데 군인이 멋있을 거 보니까 군복 입고 막 행진하고 그러고 호주 군인들이 가갖고 터키의 갈리폴리라는 전투에서 한 전투에서 8,000명이 죽습니다. 엔색 호주 8,000명, 뉴질랜드 2,000명에서 10,000명이 그냥 전투 경험이 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폭삭 다 죽어버려요. 그게 갈리폴리 전투가 아주 굉장히 뼈아픈 전투고요. 호주같이 인구 적은 나라에서 8,000명이 한 전투에서 죽어버리면, 그래서 1차 대전 때 6만여 명, 2차 대전 때 4만 명 이 정도 해갖고 한 10만 명이 1차 대전 때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에는 전투부대를 파견했는데 한국전이 일어나자마자 여기서 제일 먼저 전투기를 파견했습니다. 전투부대 가기 전에. 그래서 6.25 때 제가 어렸을 적에 이승만 박사 처갓집 비행기라고,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인데 그 오스트리아로 잘못 알아갖고 처갓집 비행기가 와 선다고 그랬는데, 그랬다 호주 사람들이 가평 지구에서 묵었는데 크리스마스 날 이브에 오늘 다 들어와서 파티하자고 그래서 파티하고 있는데 인민군들이 다가와서 보초 죽이고 갑자기 습격 들어와서 거기서 한 300명을 죽여버립니다. 제일 크게 많이 죽죠. 작년에 줄리아 길라드가 거기 갔었어요. 가갖고 그 추모식에 참가하고 돌아왔는데, 그러고 나서 나머지 사람들이 그렇게 용감히 싸웠대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지. 이 사람들이 그 북쪽에서는 크리스마스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걸 계산에 못 넣었던 걸 봅니다. 백호주의가 한참 심할 적에는 가평전투가 살아남은 사람이 한국 여자를 결혼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공항에서 호주 사람은 들어가게 하고 한국 여자는 그 다음 비행기로 한국으로 보내버립니다. 유색인종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 이민 자격 시험에서 딕테이션 테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부르면 막 받아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영어 시험을 친 거죠. 근데 중국 사람들이 여기 이민 오려고 막 해서 받아 적으면 갑자기 불어나 독일어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적는 걸 보면, 그럼 못 적고 있으면 그거 떨어뜨려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여간 유색인종이라고 그러면 다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는데 1965년경에 마르쿠제라고 그러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신마르크스주의라고 그러는 게 전 세계에 퍼졌어요. 미국에는 히피족이 일어나고 막 그랬는데 호주에서 지식인들이, 그 영향을 받은 지식인들이 백호주의라는 게 무슨 비인간적이고 전근대적인 정책이냐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반발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1965년부터 백호주의가 실질적으로 시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철폐 선언을 안 했는데도 백호주의가 실행이 안 되고, 1966년에 한국 사람 영주권자가 8명이 생깁니다. 그 8명이 전부 호주 남자하고 결혼한 부인네들이에요. 그래서 이민 1호 되는 양반하고 제가 신문사에 있을 적에 인터뷰를 해보려고 그랬더니 인터뷰에 응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이 지금 살아계시면 90대, 지금 90 막 넘어서 노인일 것 같은데, 누가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전에 듣긴 했습니다. 그러고
예, 1961년에 그 2,000명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시드니에서 중국 식당을 7군데에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백호주의가 1973년에 위틀람 정부의 공식 철폐 선언을 합니다. 전 세계다 호주는 이제 백호주의가 아니다. 73년에요. 그러고 중국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해요. 한국 사람도 들어오고. 근데 중국 사람들이 들어온 다음에 1981년에는 시드니의 중국 식당이 900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7개에서 20년 동안에 900개로 늘은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은 1975년에 제가 75년에 여기 도착을 했더니 애들까지 합쳐서 교민이 한 150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월남에서 기술자로 갔던 분들이 월남전 끝나고 여기 많이 관광비자로 들어와 있는데 밖으로 안 나가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 뭐 노동하는 사람들 제가 좀 만나보고 그랬거든요. 이경재 선생님 여기 언제 들어오셨어요? 72년도. 68년서부터 호주에서 한국에서 지질학자, 파일로트 이런 사람들 가족을 뭐 20여 가족 막 이런 식으로 불러 들어왔는데 그때 어떻게 들어오셨죠? 나는 그때 학교 관계로요. 학교 교사로요. 예. 그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적었는데 월남에서 그렇게 와 있던 분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1,000명 정도 되셨거든요. 1976년에 75년 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존 커라고 그런 총독이 갑자기 휘틀람 정부를 해산을 시켜버렸어요. 총독의 권한인데 그걸 행사한 사람이 때까지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그렇게 호주가 국난을 겪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부당하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말콤 프레이저라고 그러는 사람 자유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76년 1월 달인가 사면령을 내립니다. 그 사면령에 그 1,000명이 열흘짜리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98%인가가 안 나갔대요. 열흘 지나서도. 이게 불법 체류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전부 사면령을 받아서 식구를 불러오니까 4배로 늘어서 한국 사람이 1차 사면령 후에 4,000명으로 늘어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죠. 그래서 호주 교민 사회에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의 성장 속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면령 소식을 듣고 전 세계에 나가 있던 사람들이 노동자의 천국, 뭐 지상 낙원이라는 호주에서 사면령이 내렸다. 그러니까 독일에 갔던 광부, 간호사, 뭐 난민, 농업 이민 간 사람, 그러니까 이민 가서 자리 잡은 사람들까지도 막 오기 시작합니다. 동남아에 떠돌던 사람, 미국에 떠돌던 사람, 이 사람들이 대거 들어옵니다. 호주로. 그러니까 사면령을 기다렸는데 80년에 2차 사면령이 또 내려요. 그래서 그거로 이제 한국 교민 사회가 10,000명을 넘어서거든요. 그래서 백호주의는 73년에 공식으로 철폐되고요. 그리고 백호주의에서 호주가 다문화 사회로 돌아섭니다. 멀티컬처럴리즘이라고 그래서 그 용광로 호주에 오면 다 호주 사람처럼 통화되라. 영어를 하고 뭐든지 호주식으로 해라. 이래갖고 용광로 정책에서부터 샐러드 정책, 아니 모자이크 알죠? 모자이크나 샐러드는 다 달라도 합치면 아름답잖아요. 그렇듯이 샐러드도 여러 개 합쳐갖고 맛을 내듯이 그런 식의 다문화주의로 가기로 해서 다문화 여기서 그 preservation of ethnicity라고 해서 그 소수 민족들한테 그 민족성을 보존하는 뭐 지원도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사회로 지금 호주가 돌아서 갖고 있습니다. 처음 호주가 다문화 사회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하는 세미나에 제가 가면 여기에 이탈리 문화도 좀 있고 유고슬라비아 문화도 좀 있고 뭐도 있고 막 그러는데 동양 문화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손 들고 다문화라고 그러면 동서양에 만나는 게 제일 큰 건데 왜 거기 아시아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냐고 그러면 대답도 못해요. 이민성 장관한테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이민성 장관이 아마 그 숫자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면 우물쭈물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동양 사람이 엄청나게 많고 중국 사람이 제일 많이 들어오다 작년부터 인도 사람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경재 선생님한테 얘기했었는데 며칠 전 뉴스에 여기 들어와 있는 인도 사람의 46%가 가짜 서류로 들어와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가짜들인데 다 여기 입국 비자를 주고 여기 이민성에서는 자기네 실수로라도 가짜 여권한테 비자를 주면 그걸 자기네 책임으로 여기서 그냥 않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도 사람이 반쯤은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적에 많은. 그리고 아까 거짓말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인도 사람이다. 그 다음에 중국 사람이다 이러는데 제가 1967년에 미국에서 이민 변호사의 통역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원에 있을 적에 파타임으로 돈 버느라고 했는데 거기서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왜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시키느냐고 67년에 한국 사람이 그랬습니다. 자기 본국이 가난하고 그 나라는 꼭 들어와야 되겠고 이러면 거짓말쟁이를 많이 배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한번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세요. 이건 시드니고 그 다음이요. 여기가 어디죠? 멜번. 그 다음에 여긴요. 예, 브리스번이고. 그 다음에 캔버라. 이게 1988년에 건국 200주년 기념으로 진 건데 이거 한쪽이 반 킬로, 이게 다가 1km던가요? 길이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긴요. 여기 얼른 모르실 거예요. 예? 골드 코스트인데요. 골드 코스트가 바닷가가 있고 안에 강변주택이 있고 또 안쪽으로 힌털랜드라고 산악지대가 있습니다. 그 삼박자를 다 구경해야 골드 코스트 제대로 보시는 거예요. 이게 세계 최장의 강변주택가입니다. 서울 부산 길이보다 길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까지 다 길이로 쳤어요. 그 다음에 이건 골드 코스트 해변가 콘도들이 있는 거예요. 여긴요. 애들레이드입니다. 애들레이드. 예. 그 다음이요. 여긴요. 예? 타스마니아 아니에요. 퍼스예요. 퍼스. 예, 퍼스. 예. 여긴요. 예, 타스마니아 맞아요. 호바트죠. 여기가 저 카지노가 있는 건물로 이쪽 뒤에 타스마니아 대학이 있고 이 동네가 제일 비쌉니다. 여기 세변가로해서 집값이 제일 비싼데 4베드룸 하우스가 지금 한 40만 벌이면 사요. 바다 쳐다보기는 좋은 데가. 그러니까 시드니 집값하고 40만 벌이면 삽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죠. 여긴 어딘지 아세요? 예, 그레이트 오션 로드에 가면 포트 캠블 내셔널 파크라고 있어요. 포트 캠블인데 여기 이 꼭대기가 추기경들 머리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서 이 바위가 12개가 떨어져 나와서 12사도상이라고 12어퍼스로 12사도상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간 날 하루 한 개가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제 학생들 데리고 간 날 그날 무너져 내렸어요. 하나 이거든가 뭐가 하나 무너져 내렸어요. 예, 그 런던 브리지라고 거기 이렇게 가면 다리 건너가는 게 있는데 제가 맨날 그걸 건너다녔는데 한 번은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예, 그 다음 가보죠. 이게 이래서 그쪽으로 한 100km 정도를 이런 라임스톤 절벽들이 쭉 해안에 갑니다. 거기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가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해변 아니냐, 해안가 아니냐 이렇게도 칩니다. 제가 여기를 우리 집사람 저기 앉아 있는데 그 사람 75년도 6년도 이때 여기를 내려와서 모래사장을 걷는데 저기서 파도가 멀리서 와요. 근데 꽤 높아서 저거 굉장히 큰 파도가 온다 그런데 계속 죽지 않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사장이 여기서 저 끝보다 긴데 쥐가 바닷가를 걷다가 도망가기 시작해요. 절벽 쪽으로요. 절벽 가는데 파도가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절벽 가서 섰는데 제 여기쯤을 파도가 꽝 치고 그러고 나가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 바위에 앉아서 낚시를 했으면 그냥 삼키고 나가겠다는 생각을 들고 낚시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바람도 조금밖에 없었던 날인데 그런 파도가 온 걸 경험을 했었습니다. 다음번 가보죠. 이건 제가 대강 말씀드린 거고요. 대강 아시는 얘기죠. 457 비자도 저게 영어 점수가 자꾸 올라가서 아마 중국 사람을 견제하느라고 영어 점수를 올리나 본데 그러면 인도 사람, 뭐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이런 데 사람들은 영어로 교육을 받으니까 영어 점수가 문제가 없는데 중국인 견제하느라고 영어 점수 올리면 한국 사람들까지 같이 그 다음 가보세요. 그리고 호주가 전사자를 많이 낸 다음에 지식인들이 왜 미국하고 영국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서 그쪽 편에 서느냐고 하는 반론이 많이 일어나니까 요새는 자꾸 저 의료부대를 보내고 다른 식으로 전투부대는 피하고 있습니다. 호주가 유학산업이 호주에서 큰 수입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호주는 서비스업이 70%고요. 여기 1차 산업이 원자재를 많이 팔잖아요. 그래서 1차 산업이 발달됐고 또 3차 산업이 발달됐는데 2차 산업, 생산업이 발달이 안 돼 갖고 있어요. 그건 웨이지가 높고 노동조합도 세고 국제 경쟁력이 전혀 없습니다. 2차 산업은. 그 다음 가보죠. 평당 땅값이 세계에서 제일 비싼데요. 캘거리 금광. 지금도 그 다음번 이게 남십자섬 이쪽으로 조금 올 수도 있어요. 그냥 놔도 되네요. 별자리가 이런데 십자가를 이렇게 십자로 하는지 저렇게 십자로 하는지 몰라도 남십자성이 이런데 저는 이걸 밤에 빨리 못 찾아냅니다. 우리 집사람 금방 찾아내. 저게 남십자성이라고요. 여기 별자리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남십자성 찾으실 수 있는 분요. 한 분밖에 없어요. 한국에서 북두칠성은 쉽게 찾잖아요. 북극성이나. 유니언잭 게다 남십자성 해갖고 호주 국기를 했는데 이 호주 국기는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꾸자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이요. 이게 호주 국장인데요. 캥거루하고 이뮤가 호주 벌판에 가면 많이 보여요. 제가 내륙 쪽으로 여행을 하고 다니면 이 이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두 동물은 호주에서 많이 보일 뿐 아니라 후진을 못해요. 뒷바꿀 못해요. 뒷걸음질을 못해서 앞으로 뺏기 못 가요. 그러니까 호주가 발전한다는 의미로 이 두 동물을 했고 이게 호주 6개 주의 주장이거든요. 주장. 인구 순으로 여기가 뉴사우스웨일스, 빅토리아, 저기가 퀸슬랜드,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타스마니아 이 순서고요. 별이 7개인데 7개는 6개 주와 2개 특별구 이래갖고 별이 7개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호주의 국장입니다. 그 다음 번요. 우리가 지구에서 저기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기서 어디로 왔냐면 그 다음 장 가보세요. 여기 왔습니다. 훨씬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던 남한보다는 지금 훨씬 큰 데 와 있는 거예요. 이거로 제가 감사합니다. 우리 한 교수님 수고하셨고 우리 박수 한 번 더 치시고 시간이 많으면 더 들으셔도 좋겠습니다만은 또 다음 기회에 계속 모실 수 있어서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귀하신 분들을 이렇게 저희 시드니에서 같이 살고 있다는 것도 즐거운 일이고요. 오늘 이 강의를 위해서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솔리데오 또 합창 단원 우리 한 교수님도 거기 단원이시면서 또 지도자이시고 여기 그 단장님 우리 유준홍 장님 함께 와 계시고요.
또 우리 그 복지의 우리 이사님들 또 직원분들 또 여기 그 시니어 문화센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